가난이 만든 우리 가족의 비극을 30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형제들의 첫마디는 왜 이제 왔냐였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삼남매가 각자의 상처와 오해를 안고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찬바람이 스며드는 2월의 어느 아침, 나는 또 한 분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다. 68세 할머니의 방 안은 너무나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누군가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요양보호사로 15년을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돌봐왔지만 이렇게 텅 빈 삶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 할머니는 나였다. 아니,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맞이할 미래였다. 55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본 적이 없는 내 인생이 이 텅 빈 방처럼 끝날 것만 같았다. 형제들은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큰오빠 태수는 여전히 살아계실까? 둘째 오빠 정민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물건, 낡은 바느질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삼남매의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박태수, 박정민, 박은주.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다. 가난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헤어진 건 내가 5살 때였다. 정확히 말하면 1985년 겨울이었다. 큰오빠는 11살, 둘째 오빠는 8살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우리 셋을 키우셨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느 날부터 무서운 사람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린 언제부터 갈라졌을까? 이 질문은 30년 동안 내 가슴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기억 속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다. 큰오빠는 외삼촌 댁으로, 둘째 오빠는 먼 친척 아저씨 댁으로, 나는 이웃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다. 어머니는 그날 밤 우리 셋을 꼭 안아주셨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금방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으셨다. 2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직 7살이었다. 장례식장에서 큰오빠와 둘째 오빠를 봤지만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우리는 정말로 남이 되어버렸다. 고독사 현장을 정리한 그날 밤부터 나는 형제들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름만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찾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사무소로 향했다. 주민등록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전출 신고 내역.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도 옛날 기록까지 뒤져주셨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큰오빠 박태수의 전입신고 기록이었다. 2015년에 서울 구로구로 전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손이 떨렸다. 10년 전 기록이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살아계셨다는 증거였다. 나는 곧장 구로구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주소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나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주말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갔고 동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오빠인데 30년 만에 찾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한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양반 알아요. 폐지 주우시는 분이지. 매일 아침 7시쯤 지나가던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그 다음날 새벽 6시부터 그 골목에서 기다렸다. 추운 2월 날씨에 손발이 얼어붙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그리고 7시 15분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구부정한 등, 해진 점퍼, 군데군데 기운 바지.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다. 형 살아계셨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큰오빠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30년 전 5살 꼬마였으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저예요. 은주예요. 막내 은주. 큰오빠의 손수레가 그 자리에 멈췄다. 오빠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입을 떼었다. 은주야, 정말 너냐? 우리는 그 골목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였다. 큰오빠는 62세였다.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고 공공근로도 간간히 나갔다.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지. 큰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었다. 큰오빠를 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 둘째 오빠 정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정민 오빠의 행적은 더욱 묘연했다. 동사무소 기록에는 2000년 이후로 전입신고 내역이 없었다. 큰오빠에게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정민이는 16살 때 가출했어.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인터넷을 뒤지고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 달 뒤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부산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박정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였다. 나이도 맞았다. 나는 곧장 부산으로 내려갔다.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박정민이라는 간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만났을 때 둘째 오빠는 나를 거부했다. 무슨 일이세요? 냉정한 목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다. 오빠, 저 은주예요. 막내. 정민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전 가족 없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오빠,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왜 또 나를 밀어내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정민 오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부산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다. 찾긴 찾았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큰오빠 쓰게 정민 오빠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큰오빠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민이는 평생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야. 그때 한 사람이 내 삶에 등장했다. 사회복지사 김소라였다. 30살의 젊은 사회복지사였지만 가족 재결합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소라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돕겠다고 나섰다. 혼자선 힘들지만 함께라면. 소라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한번 정민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을 담았다. 큰오빠 태수의 이야기, 그리고 태수 오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했다. 사실 큰오빠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힘들어하고 계셨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빠, 큰오빠가 많이 아파요.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편지를 보낸 지 2주일 후 정민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만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떨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소라와 함께 재회 장소를 준비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를 빌렸다. 삼남매가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재회 날짜를 잡고 준비하던 중 소라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우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의 옛 통장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이었다. 윤만식 할아버지, 올해 70살이셨다. 소라와 나는 할아버지를 찾아뵀다. 은주 씨 남매 이야기요? 물론 기억하지요. 그때 일을 어찌 잊겠습니까? 윤만식 할아버지는 35년 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을 들려주셨다.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고?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빚쟁이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것이었다. 외삼촌, 먼 친척, 이웃 할머니 모두 어머니가 직접 부탁한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빚을 갚으면 우리를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너무 무리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지요. 윤만식 할아버지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쓰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이걸 언젠가 아이들이 찾으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소라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삼남매가 다시 만난 날은 2025년 3월 15일이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다. 카페에는 우리 셋과 소라, 그리고 윤만식 할아버지가 함께했다. 30년인데 왜 아직 이렇게 아픈 걸까? 큰오빠 태수는 먼저 와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오빠 옆에 앉았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오빠는 살짝 피했다.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후 3시 정민 오빠가 도착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한참 바라만 봤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하지만 말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너무나 높은 벽을 쌓아놓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빠들 정말 보고 싶었어요. 큰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민 오빠는 여전히 차갑게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때 큰오빠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형으로서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렸잖아요. 나는 큰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오빠가 피하지 않았다. 그때 정민 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만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다. 형은 장남이라고 외삼촌 댁에서 그나마 대접받았겠지. 은주는 어려서 귀여움이라도 받았을 거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중간에 끼인 애, 쓸모없는 애. 정민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16에 맞으면서 일했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갔어. 그러다 참다 못해 뛰쳐나왔지. 근데 아무도 찾지 않더라. 형도, 은주도, 엄마도. 오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30년 동안 뭐 했어? 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정민 오빠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컵이 흔들렸다. 큰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눈물만 흘렸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정민 씨, 앉아서 이야기해요.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변명? 위로? 진실이요. 윤만식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정민 오빠에게 다가갔다. 젊은이 앉으시오.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해줄 테니. 윤만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정민 오빠는 주춤하다가 다시 앉았다. 할아버지는 35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당신 어머니는 당신들을 버린 게 아니오. 목숨을 걸고 지킨 거요. 할아버지의 말에 정민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오빠에게 건넸다. 오빠, 이거 엄마가 남기신 거예요. 정민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미안하구나.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단다. 언젠가 빚을 다 갚고 너희를 다시 데려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태수야, 넌 착하니까 잘 견딜 거야. 정민아,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건 너란다. 속이 깊어서 혼자 사귈까봐.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은주야, 너무 어려서 기억도 못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젠가 너희 셋이 다시 만나길.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다 읽은 정민 오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나도, 큰오빠도 함께 울었다. 우리는 3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진짜 원인은 가난이었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말. 정민 오빠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큰오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민아, 형이 미안하다. 너를 찾지 못해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형 잘못 아니에요. 나는 두 오빠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가난이 우릴 갈라놓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소라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다. 윤만식 할아버지도 눈가를 훔쳤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정민 오빠가 입을 열었다. 형, 많이 아프다며요? 큰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뇨하고 고혈압. 뭐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병원은 못 갔어. 내일 당장 병원 가요. 내가 모실게요. 정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걱정과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형, 쪽방에서 나와요. 내가 집 하나 얻어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형이 그렇게 살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정민 오빠의 말에 큰오빠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나도 거들었다. 저도 매달 용돈 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월급이 많진 않지만 오빠들과 나누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다. 카페를 나선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첫 식사였다. 메뉴는 된장찌개 정식이었다. 소박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따뜻했다. 우리 너무 늦지 않았지? 큰오빠의 질문에 정민 오빠가 대답했다. 늦었죠. 하지만 다시 만났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큰오빠는 외삼촌 댁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대학은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지만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았다고 했다.
정민 오빠는 16에 가출해서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등을 전전하다가 20대 후반에 중고차 업계에 발을 들였다. 결혼은 했지만 10년 전에 이혼했고 딸 하나가 있다고 했다. 조카가 있었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정민 오빠가 쓸쓸하게 웃었다. 딸이 25인데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 내가 가족한테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잘하면 되죠. 큰오빠가 정민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웃 할머니 댁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결혼은 생각해봤지만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셋 다 가족을 만들지 못했네. 큰오빠의 말에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가족이 생겼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일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정민 오빠는 약속대로 큰오빠를 위해 작은 원룸을 얻어들였다. 쪽방촌을 벗어나 따뜻한 보일러가 있는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이제 서로 떨어지지 말자. 큰오빠의 병원 치료도 시작됐다. 정민 오빠가 병원비를 대고 내가 간병을 맡았다. 당뇨 수치가 높아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3주 만에 안정을 찾았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큰오빠는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다. 정민 오빠가 소개해준 자리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건강을 해치지 않아도 됐다. 나는 주말마다 큰오빠 집을 찾아가 밑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정민 오빠도 부산에서 올라올 때마다 큰오빠를 만났다. 우리는 단톡방도 만들었다. 삼남매라는 이름의 단톡방에는 매일 안부 인사가 오갔다. 형, 오늘 아침 드셨어요? 은주야,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다음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만나요. 소라도 자주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우리의 재결합 과정을 사례로 정리해서 학회에 발표하기도 했다. 윤만식 할아버지도 가끔 서울에 올라오시면 우리와 함께 식사하셨다. 삼남매가 재회한 지 6개월이 지난 9월, 우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다. 30년 만에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 사진관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사진사님은 우리의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진관에 섰다. 큰오빠가 가운데, 정민 오빠가 왼쪽, 내가 오른쪽에 섰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함께 웃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확인하는데 큰오빠가 말했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정민 오빠가 대답했다. 우리는 사진을 각자 한 장씩 받아서 액자에 넣었다. 나는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매일 아침 바라봤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그해 추석에는 처음으로 삼남매가 함께 성묘를 갔다. 어머니 산소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엄마, 우리 이제 떨어지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소원대로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이다. 1년이 지났다. 큰오빠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다. 경비 일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좋아졌다. 정민 오빠는 딸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조카는 26살 간호사였는데 큰오빠의 건강을 챙겨주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다. 주말이면 오빠들을 만나고 명절이면 함께 모인다.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가난은 우리를 갈라놨지만 마음은 끝내 다시 만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셋이 함께 저녁을 먹다가 큰오빠가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정민 오빠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 가족이에요. 30년 동안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웠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슬프지 않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빗소리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들 사랑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나도, 우리도.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가난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다시 묶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바라셨던 소원, 삼남매가 다시 만나는 것. 그 소원이 35년 만에 이루어졌다. 늦었지만 결코 너무 늦지는 않았다. 밤하늘에 별이 뜬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린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할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삼남매의 따뜻한 재회,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추억들. 가족이란 이름으로